안녕하세요. 용산을 사랑하는 도시공학 박사 용산김치의 김홍렬입니다. 용산공원의 역사를 찾아서 하나씩 배워가는 옹고지용, 즉 옛것을 통해 용산공원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용산 어린이정원의 조경에 대해 살펴보면서 오래된 나무들이 궁금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용산기지 나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용산 어린이정원의 용포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윤아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용산기지의 역사편에 이어서 옹고지용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주제가 마침 용산기지의 나무 이야기더라고요. 정문 입구에 향나무, 또 플라타너스 가로수길, 측백나무 등 저희 용산 어린이정원에도 정말 아름다운 나무가 많이 있어서 저도 지금 참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자리에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궁금한 점들 가득가득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님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는 나무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나무 전문가 박사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환경생태하고 조경 수목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한봉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듣기로는 박사님과 저번에 용산 어린이정원을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오늘이 두 번째신 건가요? 두 번째라고 볼 수가 있죠. 과거에 처음 연구할 때 조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적이 있었고요. 김홍렬 박사님께서 전화하셔서 한번 현장을 둘러보고 또 오늘 이런 시간을 갖자고 해서 두 번째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나무 전문가시니까 나무를 딱 이렇게 보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니면 언제 식재되었는지 아니면 얘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걸 한눈에 알아보시나요? 제가 식물을 공부하고 연구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나무를 현장에서 조사하고 그들을 관리해야 되고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식물은 다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용산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정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 진짜 멋지십니다. 저는 나무나 식물을 봐도 사실 아직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숲정원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정말 많은 식물을 만나봤거든요. 근데 이 이름들 공부하느라 진짜 머리가 이렇게 너무 아팠어요. 옹고지용을 하다 보면 정말 유익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저도 매번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유나님도 오늘 많이 배워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2017년도에 용산기지 나무와 또 식생에 대한 조사 연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구 내용이 어떻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하면서 이 터를 용산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는 기본 계획이 수립되게 돼 있었어요. 기존에 있었던 나무나 생태를 조사 연구하고 그걸 바탕으로 여기에 심어야 되는 나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는 그런 연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용산 기지 내에 있는 나무를 종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혀야 되고요. 아까 윤아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나무인지 이름이 좀 헷갈리셨잖아요. 그런 나무의 이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요. 그 나무가 어디에 식재되어 있는지 심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위치 표시를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나무의 규격, 크기, 그러니까 가슴둘레에서의 직경, 나무 높이, 크기를 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나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이 생육 상태를 검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둔지산이라는 산이 남아 있어요. 그 지역에는 지금 현재 식재되긴 했지만 거의 자연 상태의 숲이 남아 있습니다. 그 숲에 대해서는 나무 하나하나를 조사한 게 아니라 식생 구조라고 하는 전문 연구 분야를 가지고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나무는 이제 보존할 것과 활용할 것, 둔지산의 식생은 나중에 생태계를 복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 연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물식재에 관련된 계획에 참여하시면서 용산기지의 나무들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또 진행하셨네요. 그런데요, 박사님. 저는 용산기지가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어떤 기준으로 나뉘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가 나누어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용산기지는 기능과 용도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된다고 먼저 크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포스트는 군사작전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요 사령부의 본부와 관련된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군 전략적 결정과 관리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사우스 포스트는 부대 운영과 지원에 중점을 둔 지역으로서
병영시설과 훈련장 그리고 창고 등이 있어서 병사들의 일상 훈련과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 역시 용산김씨 김홍렬 박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옹고지용 제4화와 5편에 보면은 메인 포스터와 사우스 포스트의 설명을 담고 있는 편이 있거든요. 꼭 한번 시청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집 가서 4화, 5화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용도에 따라서 메인 포스트와 사우스 포스트가 나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식물, 나무도 다르게 제가 심어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메인 포스트와 사우스 포스트에는 어떤 종류의 식물이 심어져 있는지. 네, 용산 기지 안에 살고 있는 나무는 우리가 그동안에 도시에서 봤던 나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91종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종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나무 수는 약 5,300여 주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나무, 외국에서 온 나무, 조경용으로 심은 나무가 많이 섞여져 있는데요. 소나무와 같이 잎이 푸른 나무가 있고요. 느티나무와 같이 낙엽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자생종 나무가 전체 지역의 약 59%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나무가 아니라 일제강점기부터 들어온 외래종으로 온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들이 약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래종과 우리나라 자생종이 아주 다양하게 균형을 이뤄가면서 살고 있는 아주 독특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사 결과에서는 느티나무, 오리나무, 버드나무류 이런 고유적으로 살고 있는 나무들이 있고요.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양버짐나무나 특히 플라타나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측백나무나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에서 들여온 나무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또 미군 기지가 되었을 때 미군들이 미국에서 들여온 니기다 소나무나 서양 측백나무 같이 오래된 나무와 아주 젊은 나무들이 고르게 섞여 있어서 아주 다양한 나무가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느티나무나 또 참나무 등 다양한 나무를 지금 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용산 기지에 있는 나무 종류 중에 가장 오래된 나무는 어떤 종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를 넘어서는 인간이 그런 나이인데요. 메인 포스트 언덕 쪽에 보면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느티나무 직경이 1m가 넘습니다. 우리가 줄기를 가슴으로 안아도 3사람 정도가 안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면은 나이가 약 한 400년 정도 이상 된. 400살이요? 그러니까 이 느티나무가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한반도 식생에서 이 서울 지역과 같은 온대 중부 지방에서 아주 잘 살던 그런 자생종입니다. 마을 입구에 집재되거나 아니면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뭔가 휴식을 취하는 그런 정자목 또는 아마 당산목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당산목으로 관리되던 이런 나무들이고요. 사우스 포스트 쪽으로 내려오면 옛날에 마을이 있었던 좀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느릅나무, 버드나무, 오리나무와 같이 물가에서 사는 나무인데 그게 마을에서 있었던 나무들이 또 여기 살고 있습니다. 공원 내부로 들어가 보면 양버짐 나무, 이태리 포플러와 같이 일제강점기 때 병창기지 때 식재된 나무인데 이것도 나무 규격이 흉고직경이 100c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나이가 많죠. 그래서 오래된 나무들이 있어서 이 용산 기지의 어떤 역사적인 것들을 좀 자랑하고 있다. 와, 400년 된 느티나무라니, 와,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이네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어우러져서 왔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뭔가 상상이 안 가고요. 그리고 군사기지라는 점이 또 이곳의 특징이라고 또 볼 수 있겠고 특정한 기후 조건이나 토양 상태가 나무들의 특성을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용산기지만이 가진 생태적인 특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용산 기지 위치가 아주 중요한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북쪽으로는 남산이라는 산림 숲이 있고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한강이라는 물이 있습니다. 물과 묻이 만나는 경계 지점에 있어요. 남산에는 신갈나무랑 졸참나무라고 하는 참나무하고 소나무가 있고요. 나중에 치산 녹화 사업이라고 해서 산림이 훼손된 지역에서 나무를 빨리 녹화하기 위해서 아카시 나무를 심은 것들이 있습니다. 둔지산 지역에 아카시 나무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사실은 남산의 아카시 나무와 같은 나이 정도에 해당됩니다. 옛날에는 남산의 아카시 나무와 둔지산의 아카시 나무가 연결되어 있었다. 남산과 용산 기지가 함께 생태적으로 연결되는 고리에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 어린이 정원을 보면요. 또 뽕나무, 미루나무도 보이고 분수정원 쪽으로 가면은 그 수양 버드나무 이렇게 세 그루가 크게 있어요. 그리고 장교 숙소로 사용된 집이나 이벤트 하우스 앞쪽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나무를 본다면 마을이 있었다고 추측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네네. 그럼 이 나무들은
이 용산기지가 자리 잡기 전에 심어진 나무들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용산기 메인 포스트 북쪽에 있는 느티나무 대경목 같은 경우는 마을의 중심에 있어가면서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적인 활동을 하는 공간이었어요. 그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지역은 만초천하고 지천인 개천이 있었습니다. 실개천이 흐르는 주변에 농어촌형의 마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자료나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한강변에 갈대밭이 억새가 있고 버드나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을에서 한강을 내려다봤을 때는 아름다운 호수와 강의 경관이 있었을 것이고요. 남산이 바라다 보입니다. 그 남쪽 지역에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소나무의 푸른 숲과 붉은 줄기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는 마을이 있었다. 분수정원 쪽에 가면 수정버드나무가 있는 그쪽은 남산을 배경으로 정말 멋진 풍경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 멋지게 나와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이기도 하는데 교수님 설명을 이렇게 들으니 거기에 마을이 이루어져서 살았다는 것, 이건 또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용산기지와 연결해서 이 나무를 엄청 좀 알아가니까 너무 흥미로운데요.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또 숨겨진 역사를 찾아내는 기분도 들어서 처음엔 어렵게만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니 훨씬 재밌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네. 용산기지 하면 과거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는데요. 바로 전쟁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은 많은 걸 파괴하는 요인이기도 하고 나무도 그 예외가 아닐 것 같습니다. 유나님 혹시 전쟁하면 어떤 게 딱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뭐 폭격 아니면 소멸 이런 단어들이 조금 생각이 나죠. 전쟁 영상을 보면 조금 걱정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연 생태계는 괜찮을까? 저 전쟁이 지나고 나면 동식물들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한국 전쟁 때도 발생한 피해가 엄청났을 거고 용산 기지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 한국 전쟁 당시 용산 미군기지 일대는 폭격이 상당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전쟁으로 인해서 나무들도 폭격의 피해를 벗어나지 못했을 텐데요. 전쟁으로 인한 나무의 생육과 생태계에 입은 파괴 정도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생태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전 지역에 나무나 식생, 동물들이 사실은 한국 전쟁 때 가장 많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이제 용산기지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런 기록들이 좀 남아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로 근무하신 송정목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렸을 때 한국전쟁 때 용산역 주변의 폭격이 되는 모습을 실제로 관찰을 했다고 그래요. 피해서 남산 자락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때 완전히 불바다가 됐다. 수목 나무 전체가 다 사라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무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폭격이 되면서 폭발이 일어나니까 지형도 다 바뀌었을 겁니다. 그 안에 또는 그 위에 살고 있던 생태계가 완전히 다 파괴됐을 거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폭발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화약같이, 그러니까 화학 물질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정화를 하지 않았다면 일종의 토양 오염이 일부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용산 공원들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토양 조사와 기반에 대한 조사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 생태계 기반까지 파괴될 정도로 전쟁이 엄청 큰 영향을 미쳤네요. 이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전쟁 이후에 새롭게 식재된 나무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전쟁 이후에 식재된 나무들은 과거에 있었던 생태계를 복원하고 기능에 맞도록 식재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나무로는 칡백나무와 같이 이런 나무들이 도시 공원수 같이 경관을 이루도록 식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양거짐나무와 같이 가로수로 식재된 나무들, 넓은 잔디밭에 녹음을 제공하는 그런 나무들이 이제 주로 식재되어서 공원이나 정원의 경관을 위해서 식재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소나무, 자생종을 이용해서 우리 생태계를 복원하고 국민들이 또는 이용객들이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나무를 심어왔다. 용산기지의 과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일본군과 미군은 용산기지에 주둔하면서 각기 그들만의 생각이나 목적이 달랐을 것 같은데요. 당시 일본군과 미군이 심은 나무 종류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용산기지 말고도 과거에 근대문화유산이 있는 그런 지역들에 가보면 향나무나 칡백나무 같은 것들이 많이 식재되어 있어요. 이런 나무들은 안전시설이나 보안시설을 가리기 위해서
차폐용으로 이제 주로 식재됐던 그런 나무들이 일제강점기 때 또는 병창기질 때 식재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군이 주둔했을 때는 약간 기능성이 강한 나무들이 들어왔어요. 기지가 지금처럼 모습을 갖추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도로에 가로수로 양보집 나무가 들어와서 지금 크게 자라고 있고요. 시대 또는 그 용도에 맞도록 필요에 따라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지역의 어떤 경관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에 의해서 모습들이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군들은 조경이나 아니면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나무를 심었군요. 미국인들은 자신의 정원을 가꾸거나 아니면 보통 마당에 나무를 심는 문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미군이 주둔할 때에는 어떤 조경적인 특징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넓은 잔디밭에 쉴 수 있는 큰 나무 이렇게 식재되어 있는 모습이 미국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경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일부 건축물들을 보니까 그 건물 안에 넓은 공원의 이런 형태가 아닌 아주 작은 형태의 미국의 정원 문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보면 우리나라 나무가 있어요. 그래요? 그렇다 본다면 이 사람들이 미국의 정원 양식도 들여왔지만 거기에 우리 나무를 같이 심어서 약간의 조화를 이루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나무들을 많이 심었어요. 거기에 식재된 나무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단풍나무라든지 소나무, 왕벚나무 같이 잎이 예쁘거나 모양이 예쁘거나 꽃이 예쁘거나 우리가 바라봤을 때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용산기지의 미군 주둔 시기가 70여 년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기지 역사와 함께하게 된 나무들이 기지의 자연 기반 환경과 다양한 생태계가 만들어졌음을 알게 되네요. 네, 설명을 들으면서 이 역사와 나무와 굉장히 연관이 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용산기지의 역사에서 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용산기지의 나무는 뭐뭐다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용산기지 나무는 서울의 생태축의 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기지로 위치를 보면 남산의 산림 생태계와 한강의 강해 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적인 용어로 이코톤이라고 합니다. 즉 주연부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일제강점기 때 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외국에서 들여왔다라는 표현을 제가 했고요. 미군 기지일 때 미국의 정원 양식이 들여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원을 조성하면서 조경 계획 시 식재할 나무 선택 방법과 어떤 과정을 거쳐 종이 결정되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궁금했는데요. 조경할 때 어떤 기준으로 나무를 선정하는지 교수님, 뭔가 중요한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검증이 돼야 됩니다. 먼저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수목을 식재할 장소나 그 지역에 대해서 정확한 현장 조사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지역의 기후, 토양, 흙, 기존에 있었던 생태계를 조사해서 기본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 지역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나무 목록을 작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나무의 특성과 그 지역의 환경 조건을 맞춰서 선택과 평가 단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식재 계획 수립 단계인데요. 그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 대상지가 갖고 있는 공간의 특성에 따라서 어디다 나무를 심을 건지 조경 식재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무를 심게 되겠죠. 심은 다음에 이 나무가 생명으로서 살아가야 되니까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나무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지를 이제 검토하게 됩니다. 조사하고 분석해서 선택해서 배치까지 그리고 후에 관리, 모니터링까지 역시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 잘 줘야 하고 햇빛도 좋아야 될 것 같고요. 비료가 좋아야 하나요? 네, 다 맞는데 나무가 가장 잘 자리 잡고 자라려면 토양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흙이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초가 튼튼해야 잘 자라겠죠? 두 분 말씀이 이제 다 맞는 말씀입니다. 용산 기지의 토양 중에서 몇 가지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용산 기지가 한강의 주변이었습니다. 토양 속에는 물이 많이 있었겠죠. 토양 습도가 높다 보면 나무를 심어서 자라게 되면 배수불량이라는 게 생깁니다. 즉 물이 빠져나가는 게 빠져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무 뿌리가 그 물 속에 잠겨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뿌리가 죽겠죠. 뿌리가 죽으면 줄기가 갈라지고 터집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나무가 죽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고사한다고 하는데 그런 지역은 습한 토양을 좋아하는
나무를 선택해서 그 나무를 심어주거나 아니면 배수가 되는 곳에 또 흙을 얹어서 우리가 성토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나무를 축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한국전쟁 때 폭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화학물질들이 일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다시 조사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런 토양은 걷어내고 나무를 심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건강한 나무가 자라는 그런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산기지에 있던 그리고 지금까지 용산공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교수님의 나무에 향한 애정과 사랑이 저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박사님. 제가 요즘 환경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다 보면 ESG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보입니다. ESG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이 용산공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ESG 경영이라 함은 이게 약자인데요.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고려한 경영 방식인데 환경적 측면에서는 용산공원은 생태계 복원과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킨다는 목표, 사회적 측면에서는 주민의 여가 및 문화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 이를 통해 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죠. 마지막 거버넌스 측면은 투명한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담는 것으로서 용산공원은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 단어의 첫 스펠링을 따서 이렇게 ESG 이렇게 만든 거군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나님이 ESG에 대해 질문을 잘 해주셨네요. 요즘 ESG 경영에 대해서 생태계, 환경보건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조성될 용산공원이 지역사회의 생태계 복원이라든지 환경적 역할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산공원은 남산 생태계와 한강 하천 생태계가 연결되는 구조로 조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역사적인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공원이 될 것입니다. 공원 주변의 녹지가 용산공원을 통해서 연결돼서 시민들의 쉼터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저감, 기후변화 적응, 도시 지금 미세먼지 이런 저감,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수목식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용산기지의 나무를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이야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나무들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이곳의 역사와 변화를 지켜봐온 생명체입니다. 그들의 뿌리는 깊고 가지는 하늘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 용산 기지의 수목과 나무를 조사해 가면서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들여다봤습니다.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그 안에 우리의 역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나무를 통해서 이해하게 됐고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미래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또는 궁금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용산기지가 생태복원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 나무들이 다시 한번 푸른 미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희망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사로 배우는 용산공원 옹구지용,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